예,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객관주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뭔지 우리가 이제 대면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제 던지는 물음은 이것입니다. 객관주의가 인식론에서 왜 중요한가 하는 문제이고, 만일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혹은 근거는 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 객관주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는 과연 객관성이라고 하는 게 달성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달성될 수 있다면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만일 달성될 수 없다면 왜 그런가, 순수하게 객관성이 성립이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상대주의로 넘어가야 될 텐데, 이 상대주의는 또 객관주의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쿤과 페르반트라고 하는 두 사람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관해서는 우리 교과서 126쪽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분이 토마스 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흔히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를 할 때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죠.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소위 하버드 대학교의 토마스 쿤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이런 토마스 쿤과 페르반트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정의하는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 그 다음에 실제, 진리, 옳음, 선, 규범과 같은 개념들은 모든 특수한 개념적 도식이나 이론적 구조틀, 패러다임, 영속적이고 초자연적인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패러다임, 삶의 양식, 사회, 또 문화에 따라서 상대적이라고 믿는 확신,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속적이고 영원불변한 일반적인 그런 개념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는 절대적 진리 또는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용어가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대적인 그런 진리, 규범 이런 게 존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대주의는 그러한 개념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왼쪽에 보이는 분이 토마스 쿤과 마찬가지로 폴 페르반트라고 하는 과학 철학자입니다. 폴 페르반트 같은 사람도 동일하게 상대주의를 주장하게 있는데, 이 폴 페르반트 같은 사람은 조금 더 급진적으로 나아간 상대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성의 개념은 보편적인 기준이 없다고 하는 이 불가공약성 또는 번역 불가능성의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라고 보는데, 불가공약성, 영어에는 incommensurability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걸 조금 해석을 하자면 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동일한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번역 불가능하죠. 우리가 보통 한 가정에서 가장을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그런 용어, 이런 거는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버지 그럴 때는 뭐 우리가 유비적으로 이해를 하거나 아마 다양한 형태로 이해가 되지만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한국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한. 이게 이제 가슴에 응어러진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억가심정과 같은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데 한을 정확하게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상대성의 개념에서 불가공약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상대성의 개념은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거는 보편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실 두 철학자는 상대주의는 페르반트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앞에서 좀 공부를 했던 토마스 쿤에 의해서 주장이 되어 왔습니다. 자, 상대주의가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상대주의자들은 패러다임, 삶의 양식, 문화에 따라서 지식의 범주가 결정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를테면 한국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은 서구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과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삶의 양식, 양태, 뭐 여기에 하나 더 첨가한다면 언어조차도 내가 어디에 살아왔고 어디에 성장했는가에 따라서 그 지식의 범주가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절대적인 암, 절대적인 지식, 절대적인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아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인데 상대주의 그러면 떠오르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아마 연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를 보통 이야기를 할 때 포스트 모더니즘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뒤에서 이제 자주 이제 등장할 용어인데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게 이제 상대주의인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를 해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리의 걸림돌인가 이런 거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객관주의와 상대주의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객관주의를 이제 우리 앞 시간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객관주의도 문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주의 개념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상대주의라고 할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그게 궁금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 상대주의와 연관해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이제 이런 것인데 상대주의는 왜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이죠. 객관주의자를 표방을 하게 될 때 그 객관성은 어떤 기준 또 표준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상대주의는 그런 기준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이라고 할 때 성경이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성경도 시대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상대주의입니다. 그러면 상대주의는 많은 문제를 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런 상대주의가 일종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성은 두 번째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물음은 상대성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어떤 점에서 그런가?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뭐 이런 상대주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면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런 거죠. 객관주의와 상대주의 이 두 개가 일종의 상충하고 충돌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주의를 따르면 상대주의를 배격하게 되고 상대주의를 따르게 되면 객관주의를 배격하게 되죠. 이 두 개가
일종의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의하는 제 생각에는 이 객관주의 정당성과 상대주의 정당성을 근거짓는 조건들이 뭔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객관주의는 이게 진리라고 주장하는 정당한 그 조건들은 뭔가?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때, 객관주의들이 주장하는 것은 확실성을 주장하게 되고, 역사성을 주장하게 되고, 규범성을 주장하게 되고, 명정성,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확실성이 부족하거나 역사성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에는 객관주의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객관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주의를 근거 짓는 조건들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객관주의의 조건으로서 확실성, 역사성, 규범성, 명정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상대주의의 조건으로서는 그러면 뭔가? 그거는 아마 가치성, 유의미성, 해석성, 상황성, 이게 가치가 있는 건가?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이게 어떤 해석을 갖는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가? 이런 것이 상대주의를 근거 짓는 조건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규범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객관주의가 추구하는 가치와 상대주의가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두 개를 갈등 관계에서 볼 수도 있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강조점, 방점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 못할 바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객관주의와 상대주의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이 강의하는 이 교수가 생각하는 것은 한 4가지로 이제 도표 형식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강한 객관주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객관주의를 주장하지만 엄격한 의미는 아닌 그런 객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이제 약한 객관주의라고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주의에게도 굉장히 강한 상대주의, 어떠한 절대성이라 객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언하는 사람을 강한 상대주의자라고 하고, 그리고 상대주의이긴 하지만 조금 엄격한 면은 아닌 이런 상대주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약한 상대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객관주의와 상대주의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4가지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4가지 형태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강한 객관주의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객관주의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강한 상대주의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상대주의자가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한 객관주의는 strong objectivism인데, 이 사람은 객관주의를 강조하고 또 객관성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조금 흥미롭게 이제 이 단어를 좀 표현을 하자면 objectivistic objectivism 이렇게 이제 표현을 조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객관주의지만 객관성이 더 중요하다.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strong objectivis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약한 객관주의는 객관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soft objectivis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객관주의자이지만 상대주의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자 하는 마음의 문을 조금 여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강한 상대주의는 strong relativism인데, 이거는 relativism, 상대주의를 강조를 하지만 그야말로 relativistic이에요. 너무 주관적이고 자기 추측이나 이런 거를 다 포함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류의 부류의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대주의는 이 상대주의적 relativistic relativism을 주장하죠.
조금 극단이죠. 사실은 강한 객관주의도 극단에 속하고 강한 상대주의자도 극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상대주의를 주장을 하지만 objectivity, 내가 상대주의자이지만 객관성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자라고 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objectivistic relativism이다. 이렇게 이제 용어를 조금 만들어 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소위 약한 상대주의자들입니다. 그 soft relativism.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크게 이제 두 부류가 약한 객관주의자하고 약한 상대주의가 우리가 흔히 만나고 의견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객관주의자이지만 좀 상대적인 거에 문을 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상대주의자이지만 객관성에 대해서 조금 문을 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요런 네 가지의 그런 도표, 요런 방식을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요런 그 해결 방안을 생각하게 된 거는 128쪽에 교과서 128쪽에 언급을 했는데, 뭐 한 20몇 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당시에 제가 서던 베프티스 신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 도서관 앞을 지날 때마다 늘 이런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walk on the grass, but don't make the path. 잔디밭을 걷되 길을 만들지 말라. 뭐 이런 이제 팻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다가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잔디밭을 걸어가되 계속 동일한 길을 가서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길을 안 만드는 사람, 둘러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 게, 결국에는 요런 유형의 그런 뭐 인식론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하나의 모델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최근의 신앙 양태로 조금 옮겨가야 될 텐데, 우리 교과서에는 130쪽입니다. 최근의 신앙의 이제 인식론적 양태가 옛날의 신앙의 양태하고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정초주의가 활동하던 시대가 보통 근대와 현대입니다. 모든 게 정답이 있고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정초주의 그러면 이후의 신앙은 어떤 양태인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뭐 조금 말을 붙이자라고 하면 포스트 모던적 신앙이 아닌가, 뭐 이렇게 말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초주의 이전의 신앙은 어떤 양태인가? 그건 상당히 모던적이죠. 모던적 신앙. 그러면 포스트 모던 신앙하고 모던적 신앙은 조금 동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일단 마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는 진리의 정당성의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교과서에는 133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뵙겠습니다.